버타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참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도 계속 나이도 계속 먹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그래도 열심히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51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좀 더 크게 해도 돼요, 전매님. 저번 주에도 나왔었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밥값은 해야지요. 네. 커피도 쌌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블루보틀. 말을. 예, 비싼 건 맛있어요.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하네요. 예, 까먹고 있었어요. 오늘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해야죠. 제목과 닮아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나오고서는 심심하던 차에 여기 와서 노는 게 혼자 자가격리 당한 거보단 낫다라고 하며 노는 게 제일 좋아. 좋습니다. 사실 뽀로로처럼 놀러오. 전노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노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은 가족들이 저 빼고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유행이 민감하시네. 오미크론에 저만 안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 사촌 오빠 집이 마침 비어 있어서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자가격리 하다가 나왔습니다. 슈퍼 면역자인 건가요? 아니요, 제가 무증상 비슷하게 한번 델타를 앓고 지나갔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그냥 선제검사 한번 받으러 갔다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집에서 나올 일정이어서 나왔는데 연락이 너무 안 오길래 와,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 오면 무조건 양성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던 때였는데 미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음성도 양성도 아닌 건데 몸에 바이러스 수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양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음성은 아니고 한 번만 더 검사 받아봐라, 일단 미결정으로 났다 해가지고 그때 다음날 음성이 뜨긴 했는데 그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목도 찢어지게 아팠고 기침을 안 해서 약간 전염력이 적었나? 주변엔 아무도 안 걸렸거든요. 양성인 듯 양성 아닌 양성 양성 같은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런 약간의 것 같아요. 면역력이나 항체가 생겼을 수도 생긴 것 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좋군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좋은 일장 일단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좋은 점. 거요? 예, 좋은 거... 음. 다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다. 싫은 거, 힘든 거 혼자 와서. 돈? 예? 돈? 아. 아니, 그 동네가 주변에 뭐가 없어가지고 배달시키기도 조금 애매한 게 배달비도 많이 붙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건 별로 느껴지지 않는 훈훈한 대화였습니다. 냉철한 좋습니다. 차갑네요. 몸에 아주. 파란 피가 흐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기특한 선거들이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아유, 좋습니다. 정말. 그리고 안 감독님 소개도 안 시켰는데 분량을 계속 잡아먹고 계신 불량갑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기소개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아, 넷플릭스에서 나왔어요. 다람쥐. 저작권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제 거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렇죠? 예, 여전히 꾸준히 그 아이템과 함께 훈수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분노는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래서 뭘 해야겠다 해서 지금 조용히 혼자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배트맨처럼 아무한테 안 알리고 조용히 혼자 뭐 하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배트맨은 돈이 많고 맞아요. 저는 한이 많네요. 달려라 한이. 좋습니다. 뭐라도 많은 게 좋은 거지요. 예. 좋습니다. 런닝을 하신다고. 네. 자경단으로 런닝, 네. 걸 하려고 네. 좋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네. 깨달았고요. 멀리 두세요. 그리고 정확히 해야 돼요. 배트맨인지 리들러인지 둘 중 네. 하나를 골라야 돼요. 뭐라 펭귄 아닙니까? 펭귄. 정답. 뭐 깽에 들어갈 거예요? 네. 팔콘 밑에 들어갈 거야? 그냥 하여튼 뭐 그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앙팡팬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육아와 영화에 관심이 많은 앙팡패입니다. 아, 네. 어떻게 저는 되셨어요? 안 해요? 저번 주에 이어 비둘기, 아, 예, 그 새끼들. 비둘기 퇴치 방법을 수많은 제대로 해요? 얘기 좀 하자고 얘기 좀! 실기. 비둘기 퇴치 작전을 근데 드디어 펼쳐가지고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네. 장인정신. 장인어른이 오셔서 대단한 사람 이게 쪼개는데. 야, 빌드업이네. 야, 저번 주부터 이거. 국가대표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오셨다. 오셔가지고 히어로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떤 구멍이 난 천막을 가지고 이걸 씌우면 되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앙팡팬한테 씌웠어. 비둘기가 너무 좋아해. 저희 집이 13층인데 예, 오, 하필. 그래서 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버님이 넘어가실 줄 알았어. 제가 넘어가서 시래기를 붙들고 원래. 네. 아니 이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 난간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엄청하죠. 나와서 한 1시간여의 똥 제거 작업과 뭐 나무 제거 작업과 청소를 한 뒤 그 덮개를 덮고 다 이제 케이블 타이로 하나하나 수작업 끝에 지금은 시력이 안 쓰니까 어차피. 네, 지금은 시력이 안 쓰니까. 그리고 약간 구멍이 나 있어서 여름에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여름에 좀 구멍이 넓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좀 약한 그물들 같은 경우는 비둘기가 뚫고 들어온대요. 그렇죠. 비둘기 되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 비둘기 닭만해요. 네네 맞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유리창에 이중 유리창에서 이렇게 두드리면 안 도망가요. 네. 그럼 얘들이 너클하는 건 줄 알고. 낭낭. 저 빌더 스노우. 약간 열받아서 하나 열면 그때부터 움직여. 어떻게 야 하나 남았다. 그리고 또 열면 그때 이제 딱 안정권으로 나가 있어. 그죠. 얘네들이 당연히 안 들어오고. 빅데이터가 사전 정보가 어마어마해. 애기들도 봤나요 그거를? 그거 하는 작업 과정. 네, 작업을 봤어요. 그래서 멋있게 봤겠다. 네, 아이들이 내가 나간 거 못 보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작업이 끝난 거예요. 어린이집 갔다 오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신 걸로. 이거. 아빠는 약간 야, 배트맨이네. 속상하네요. 보이지 않는. 다크나이트. 그림자에 숨어가지고. 어쨌든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비둘기를 더 남편 보지 고생하는 않아요. 모습만큼 재밌는 건 없거든요. 심지어 위험하다면? 아 나도 혼자 있고 싶. 아닙니다. 맞습니다. 못하면 혼자 있으면 안 했네요. 되죠. 네. 좋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비둘기가 사투를 잘 끝내셨다고 하고 약간 RPG 게임 같네. 그게 어떤 막 되게 높은 누구 전설적인 인물 만나면 아이템 하나 딱 주고 어떤 몬스터 해치고 오라고 하잖아요. 장인어르신이 약간 NPC였어요. NPC였었고 좋습니다. 퀘스트 하셨네요. 가끔 나타나서 이렇게 지령을 내려주시면. 좋으시죠. 지리네요. 멋지네요. 그 NPC가 찾아온다는 건 되게 폐쇄적 그쵸. 거라고. 오픈을.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입니다. 언노운 디렉터지. 그렇습니다. 더 배트맨 나왔던 베리 키오건 같은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좋은 건 자기가 다 아네. 양. 내 방송이지라고. 좋습니다. 더럽네요. 저는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사실 오늘 하는 이 방송을 위해서 벼르고 벼르던 독서를 마쳤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따가 좀 이어서 본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편으로 이야기 들어가지. 오늘 본편 제목이 뭐? 딴딴. 두둠 이걸로 해주세요. 넷플릭스 버전으로. 그 틀어줄게요.
왜냐면 안 가도 이제 넷플릭스 이제 거의 작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자카르타. 좋습니다, 람쥐. 오늘 영화 제목이 뭐지요, 전도희님? Drive My Car. 어디 발음이죠? 드라이버 마이. 네. 다 같이 하죠. 한 번만 더 제목 해줘요. 싫어요. 제목만 한 번 해줘봐요. 시작. Drive My Car. 우린 이게 중요한 거지. 발음은 뭐 영국식이든 스코틀랜드식이든 상관없어. 사실 일본식으로 해야 돼요. 도라이버 마이까. 드라이브 마이 카. 도라이. 혼돈이. 도라이버. 야빨이. 너 되게 욕 같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야, 너무 웃으면 안 돼요. 혐오 발언을 할 뻔했네. 뭘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년 말에 개봉했지만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아직도 극장과 IPTV에서 동시에 방영이 되고 있는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자, 우선 평소와 같이 영화 스토리 좀 듣고 갈까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교통사고. 아깝다.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부부 가오프와 오토.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오프. 외도의 이유도 묻지 못한 채 얼마 후 아내는 갑작스레 사망하게 된다. 그로부터 2년 후 히로시마 연극제의 연출로 초청을 받게 되는 가오프. 그곳에서 자신의 일정 동안 운전을 대신 맡아줄 미사키를 만나게 된다. 아내와 외도했던 젊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무언가 계속 혼란스러운 가오프. 혼란스러운 마음의 운전수인 미사키에게 조금씩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서로가 가지고 있던 깊은 슬픔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점점점 데스. 하이. 좋습니다. 오늘 차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부선역 쪽에 네. 지금 휴게소에서 녹음 중이라 다 함께 차차차. 차가 많이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좀 톨게이트 같네요. 좋습니다. 하이패스. 하이. 좋습니다. 너무 산만하네요. 아, 오늘 이 영화 이제 스토리 잘 들어보았고요.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선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또 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노예님 어떻게 한 줄 평?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전에 봐서 기억이 흐려지긴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살아남은 자들의 외로움. 내가 준비 안 해도 이 정도다. 야, 그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는데요. 익숙한 살아남은 자들의 뭐요? 외로움. 던졌는데 문학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일본어로요? 예, 살아남은 자들 외도록. 이키노코타 히토노 사비시사? 아, 정확히 맞아요? 사비시사? 그래요. 자신 없으면 쓰이마세요 하면 돼요. 스미마셍. 좋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파피님 한 줄 평. 외면하고 있던 아픔을 마주보기 위한 긴 여행. 이 영화가 영화라 그런 거 다들 뭔가 갑자기 문학소년이 됐어. 갑자기 신춘문예 분위기로 바뀌었어. 야, 이거 보면 그렇게 돼. 예. 아니야, 근데 안 감독님은 또 다르지. 아마 그냥 아는 형, 아니 그 오은영 교수님 또 데려오실 거예요 오늘도. 어른들에게 오은 형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아니 아빠님 뭐라고 다시 한 번만 한 줄. 외면하고 있던 아픔을 마주보기 위한 긴 여행. 외면하고 있던 앞으로 만나기 위한 외로움, 외면 기대됩니다. 자, 안 감독님 한 줄 평. 좀 파워 오브 도그 2. 뭐야 이게?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알았습니다. 네. 아니 완벽하게 영어와 한글로만 구성된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네요. 그죠. 아니 영어와 알아내야 숫자. 예. 한국부터 2. 예. 궁금합니다. 예. 어떤 의미지? 저는 사실 저는 뭐 비슷한 앞에 시를 좀 따라가겠습니다. 상처 받아야 할 때 충분히 상처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건 대사예요. 영화 중에 나온 네. 대사고 네. 그 의미가 이게 원래 원작이 이제 소설인데 거기에 있던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아 오늘 문학적인 이야기 약간 그 가을 저녁에 약간 좋은 벌써부터 안 어울리지. 귀뚤귀뚤. 문학 살롱 시간으로 문학 살롱 3명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파워구독 두 한 명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또 이렇게 차도 많이 다니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산만한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아는 거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름 없는 이 감독의 교양 시간 들어갈게요. 전설의 교양. 네, 좋습니다. 이 영화는 2021년작 도라이브 마이 카고요. 일본식 발음을 최대한 살려보았습니다. 러닝타임 179분. 이래서 안 감독님이 제목을 그렇게 지었구나. 저희 2시간 넘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확실한 트렌드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2시간 이상 어떤 신문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2시간 넘고 이런 영화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이유는 그러니까 영화를 집에서 보고 극장에서는 체험이나 어떤 거를 직접 전시물을 관람하는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 경험하는 거 좀 더 긴 시간을 제공할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영화, 극장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어떤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노래가 더 많이 동안 그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에어컨 바람도 세고 그런 좀 체험하는 식으로 영화가 완전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정착된 게 아닐까라는 논조를 중앙일보 기사에서 한번 봤습니다. 일부 공감해요. 좋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가장 임팩트 있는 이슈는 이 영화가 이번에 우선은 74회 칸 영화제 각본상, 86회 뉴욕 비평가협회상 작품상, 34회 시카고 비평가협회상 외국어 영화상, 79회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56회 전미 비평가협회 작품 감독 남주연상 각본상을 대표작 상을 이만큼 많이 타면서 상을 진짜 원없이 타고 있고 이번 올해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교롭게 기생충이 수상을 한 부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어 작품상은 탈 것 같고 감독, 각본하고 편집인가? 촬영인가? 하여튼 세 개의 부분이 기생충이 이미 탄 거랑 같은 부분이라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상을 주는 영화제에서 아주 반가워하는 영화가 간만에 일본 영화에서 나왔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부에서도 되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일본은 원래 옛날부터 영화 강국이라는 게 있었고 사실 원래 구로자 아키라도 그렇고 오스야스 지로나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거나 이런 사람들의 스승들이 다 일본 영화계에 있었고 옛날 일본 영화 산업은 정말 대단했었죠. 예술 영화에선. 그러고 나중에 기타노 다케시나 수상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그랬었고 실제로 97년 98년 때 러브레터랑 이거 개봉할 때 일본 문화 개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전부 다 그랬어요. 한국 이제 영화 망한다고. 일본 영화 수입되면 한국 영화 망한다고 그거 막으려고 그때 엄청 했는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이었는지가 지금 와서 보면 해서 안으로 밖으로 실제 일본 사람들도 한국 영화 되게 좋아하고 잘 만드니까 아시아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 좀 아쉬워하는 게 되게 있어요. 되게 그립고 지금 자꾸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거 만들고 있고 지금 도저히 못 봐주겠는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자국 내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런 개인의 역량으로 뭐가 나와버리니까 프라이드가 국뽕이 엄청나게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좋은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생기는 건. 감독 얘기하겠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1978년생 젊어요. 78년생이 젊다고요? 젊죠. 영화 감독 알겠습니다. 봉준호가 몇 살인데? 물어보잖아요. 젊다고요.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세요? 예. 아니 사실 지금 초등학생도 감독은 될 수 있는데 그쵸. 지금 이렇게 많은 시상식에 올라가고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안 감독님보다 젊은 건 픽스팩트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영화를 대충 만들었나 봤는데 우선 2006년부터 일본 영화 쭉 만들어 왔습니다. 기억의 향기, 열정 쭉 만들었는데 제가 좀 기억나는 건 부산영화제 2011년 심도라는 영화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이슈가 되거나 이 감독에 대해서 주목받는 건 없다가 2019년 3월 14일에
아사코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아사코가 실제로 남녀 배우가 불륜을 해가지고 네, 일본에서는 유명해졌죠. 위험합니다. 네. 뭐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우린 그렇게 질 낮은 방송이 아니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삿바죄야. 근데 이 아사코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뭐 저는 그냥 뭐 연애물인가 생각해서 안 봤는데 제 기억엔 그때 이동진 씨가 별 5개인가 하여튼 주면서 극찬을 했고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슈는 많이 됐는데 흥행이나 그러니까 좀 좋게 평은 했는데 이슈가 많이 되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뒤늦게 한국에서는 그 지금 영화가 알려지면서 재개봉하고 이렇게 됐고 일본에서는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되게 탑스타였던 남자 주인공과 되게 젊고 예쁜 여성 배우가 둘이 같은 어떤 뭐 안 좋은 관계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땅 꺼지겠네요. 남자 주인공은 스파이의 아내도 출연도 하고 계속 그래도 배우로 지금 다시 재기를 했는데 여배우는 아직도 재기를 못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곧 재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 이제 각본으로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에 이거는 구로자기 기요시 감독인데 요 회 이제 작년에 아사코 만들고 나서 스파이의 아내, 해피 아워, 드라이브 마이 카 이 세 개가 베를린, 베를린, 칸, 베니스 3개 영화제에서 고르게 이제 후보가 되거나 수상을 하면서 한 해 뭐 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작가와 연출로 모든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대단한 쾌거를 이룬 감독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부산 영화제 봤을 때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 상영하고 봉준호 감독이 특별하게 그 영화에 대해서 관객과에 대해 감독이랑 같이 하는 시간을 갖고 천재 감독이라고 본 감독이 막 되게 극찬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한국에서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피아워는 러닝타임이 이게 5시간이 넘는 영화입니다. 와창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유, 행복하네요. 그렇죠. 극장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5시간. 예, 그리고 2021년 해피아워가 아니구나. 우연과 상상 드라이브 마이카 그 스파이 아내였고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도 2021년에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핫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영화 좀 봤다 하는 사람들 한 번쯤 봐도 좋을 것 같은 참고하면 좋은 감독이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대충 교양 시간 끝낼게요. 간발에. 간발에 또 보죠. 우리 또 일본 써줘야지, 일본 영화니까. 그런가요? 네. 무슨 사대주의지요? 아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외려 일본은 정말 많았습니다. 맞죠. 우리 뭐 많이. 다쿠왕, 와리바시. 네. 우리가 지금 쓰는 말도 되게 많아요. 오봉, 오토바이, 스봉. 빠꾸, 네. 여기 영화에 스봉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가다마이. 예. 뭐 실제 촬영 용어, 그리고 건설 용어나 당구 용어가 일본어로 많이 쓰이는 건 실제로 건축 기술이나 이런 걸 가져올 때 일본에서 가져왔고 그 촬영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그 어떤 제도화나 전문화되어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체 불가 언어가 입봉이 있잖아요. 입봉? 예, 입봉 이게 일본 말이에요. 그게 아마 일본식 한자어 예, 표현일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견본품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한자는 없는데 일본에서 쓰는 스타일. 없는 말을 일본식으로 만든 거. 이제 본 궤도에 들어서 다 입본 그래가지고 입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대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딱히 대체어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나는 본 감독 들어온다 해서 입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입봉이다. 이씨! 화가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거나 영화에 대해서 좀 주고받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드라이브 마이 카 토크. 좋습니다. 안 감독님, 한 줄 평. 네. 제일 궁금해요. 파워 오브 도그 2. 네. 이게 이제 상도 많이 받고 뭐 평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파워보드 그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수준이 낮으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 영화가 도저히 이해가 전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저 얘기를 왜? 뭘 주고 싶은 거지 우리한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장면 연출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 전부 다 유리거든요. 근데 이게 벽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 모든 게 자동문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로 단절이 되어 있는데 다가서면 그냥 열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은 다리를 다 지나가. 근데 다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다리들이 되게 얼기설기 열기 다 보이는데 그게 난 인간 관계 같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도 사회생활하게 되면서 다가서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다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운전하는 친구도 만났던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느낌까지는 다 알겠는데 이런 건 익히 만들어 왔던 플롯 구조들이 아닌가 제가 써왔던. 근데 여기서 뭐가 더 특별하다는 거지? 그래서 또 생각한 게 운전석. 일본 차량은 전부 다 운전석이 우측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만 좌측에 있어요. 여기는 모든 등장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 안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겠다.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예, 여긴 맞거든요. 부산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게 이 차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알겠어.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뭘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사람들이 좋대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알고 싶어서 막 찾아보고 뭐 그랬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렇다면 파워 오브 도그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얘기하면서 이 영화가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랬다는데 만약에 내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아니 마터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수준이 떨어지다니. 그러니까요. 너무 높은 거죠. 천상계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나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걸 그냥 그리고 말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예. 아니 근데 뭐 영화를 보고 수준이 떨어지고 수준이 높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왜냐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때 그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중경사님이 유행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당시에 영화를 좋아하면 당연히 이 영화를 봐야 되고 이 영화를 당연히 좋게 평가해야 된다는 일종의 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예,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도 좀 그렇죠. 또 테넷 이해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못 봤어 아직. 난 이해 안 되거든.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래도 이제 플롯이랑 스토리가 친절하긴 한데 약간 네. 불친절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같은 사람들이 경우는 우르르 가서 좋다고 하는 영화 말 때 당황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볼 때 사실 그 테렌스 말릭 감독 뭐 트리 오브 라이프나 이런 영화들은 사실 이해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갑자기 평론가들이 막 또 사실 그린라이트 같은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그린라이트도 그럴 때 뭔가 자괴감이 들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해석하기 나름. 그건 확실히 저는 안 감독이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정말 안 감독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고 맞습니다. 취향이나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공감이 가요. 왜냐면은 저는 그 속도감이 너무 좋더라고. 초반에 이 영화가 슬로우 무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에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면서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영화가 40분이 지나니까 오프닝 크레딧이 나와요. 맞아요. 난 그게 너무 참신하더라고. 왜냐면은 그동안 인지 못했어. 그 정도로 속도가, 그러니까 나는 잘 봤어요. 근데 잘 보고 좋은 영화라는 건 알겠는데 누가 나한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도 돼. 근데 난 좋다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야 네가 뭔데 상 받은 영화를 그렇게 얘기해라고 한다면 난 그냥 아니 그럼 난 그 수준이 안 되나 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최소 SNS가 발달하면서 많을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여튼 그거보다 그러니까 파워 오브 도그는 저는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저도. 근데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랑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정서적으로 개인적인 경험. 왜냐면 저는 우선 이 영화 되게 좋게 봤고 파워 오브 도그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완전 멀어져가지고 도저히 정이 안 붙었었는데 소재나 그런 것도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안 감독이랑 조금 다른 식으로 또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좋게 본 지점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랑 되게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차를 강석대님은 맞아요. 차를 사줬잖아요. 심지어 제 차가 노란 차인데 이 맞아요. 원작 소설을 읽으면 원작이 노란색 컨버터블 샤브를 몰아요. 근데 영화에는 노란색이 안 이뻐 보여서 빨간색으로 빨간색, 바꾼 그렇죠. 거고 아무튼 저도 사실은 한줄 평이 약간 아까 왜- 외면하고 있는 아픔을 마주보기 위한 긴 여행. 야, 유리문 비슷한 거네요. 근데 그 유리문이라는 게 아까 네. 네. 누가 다가오면 열어줘야 된다는 그 자동문 이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가 저 반대편에 내가 한 발만 다가가면 열리는 공간인데 이걸 안 다가가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가다두고 살거나
막혀있는 네.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의도로 보여.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처럼 이 감독님 말씀처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영화라서 저도 사실은 재밌게 봤고 일단은 재밌게 봤고 근데 3시간이라는 런닝타임을 소화한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영화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프롤로그가 워낙 긴 영화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안 감독님하고 비슷하게 지금이야? 라는 생각했고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했고 그 앞단의 모든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게 발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신선했다고 하고 저의 기준에서의 제일 또 보여지는 것들은 배트맨도 그렇고 애덤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가족의 죽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사실은 전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이나 그 전작품들은 부모의 죽음을 다뤘는데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예. 자식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 자식과 않습니까? 나중에 아내까지도. 네네. 나중에는 결국 그 영향이 아내까지 오게 되는 게 이제 보면서 사실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오쿠한테 이상하게 사실 좀 나하고는 되게 다른 인간인데 뭔가 그 자식을 잃어버린 어떤 부모의 마음이 사실 공감되면서 이상하게 영화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너무 긴 영화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프롤로그 때 보면 사실 흥미로운 지점들을 저도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 아내 오토가 이제 작가잖아요. 뭐 그저 방송 작가. 딸이 원래 배우였고. 딸이 죽기 전에 배우였는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작가가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섹스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잊어버리죠. 까먹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걸 가구가 다시 알려주잖아요. 예. 아침마다 그걸 알려주고 그걸로 작가가 쓰는데 저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서로 다르게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라진 거고 여자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도 자기한테서 잉태되지만 결국엔 아침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고통들을 이 여자가 느끼기도 전에 남편인 가오쿠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발달해서 결국엔 아내가 외도하게 되는 장면이 그 사이클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 오토가 더 솔직했던 거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것이 더 솔직했던 거고 가오쿠는 어떻게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그 힘듦을 아내한테 기대고 있나? 그러니까 아내가 내 옆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했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나 아내의 외도를 바로 앞에서 목격했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문 닫고 그냥 가고 없었던 일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뭔가 저 여자도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내 여기서 들켜버리면 그 아내도 결국 날 떠날 것 같고 무언가 일이 어그러질 것 같은 게 두려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점이 중요한 게 그 아이를 잃었다는 정보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바람 피는 거 보고 그냥 외면할 때는 사실 관객 입장에서 저는 영화에서는 아유 저 찌질한 놈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무능하고 좀 자신감 없는 남자인가라는 좀 오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정보가 나왔을 때 맞아요. 모든 게 좀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안파파이님의 한 얘기 중에 제가 아내한테 의지한다라는 표현도 좋은데 제가 보기엔 영화에 다 대사로 나와요. 아내 탓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가. 네네네.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제 얘기로 이어가면 이게 상처받아야 할 때 충분히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대사로 나오고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약간 일본 사람 같은 영화예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아픔이나 이게.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죠. 근데요? 네. 혼내? 뺐지. 손내? 발인데.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 특히 주인공이 정확하게 자기나 슬픔나 이런 걸 절대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훈련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 감정을 발산을 안 하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 이도저니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코페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이클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화도 내고 싸우고 어떤 건 좀 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아내는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살아가다가 영화 후반에 돼서야 실제 자기랑 비슷한 미사키라는 운전사를 만나고 나서 둘이 싱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발산이 되고 그러면서 소모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우선 전노예님 뭐 한마디 얘기. 아까 얘기했나요? 처음에? 프롤로그에 관해서 뭐 한 줄평에 대한 걸 기본으로 어떻게 봤는지. 아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외로움이라고 했는데 그 가족을 둘 다 잃었잖아요. 그 메인 여자 맞아요. 주인공이랑. 엄마 그리고 엄마? 맞아. 엄마를 미사키는 잃고, 자기 맞아요. 엄마고 그리고 가오크는 가오크는 아내와 자식을 딸. 잃었는데 당연히 슬픔은 기본적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둘 다 엄마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아내도 아내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걸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 텐데 그게 어쨌든 외로움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해줄지 말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좀 되게 엄청 무거운 감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톤 체호 바냐 아저씨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톤 체호 그 희곡을 보면 다들 소통의 부재 이거를 되게 크게 가져가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였구나 하면서 큰 틀과 작은 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군요. 네. 근데 전혜님이 얘기한 것 중에는 우선은 저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그 미사키는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오쿠는 듣지 못한 말이에요. 아내가 오늘 저녁에 할 얘기 있다고 했는데 계속 피하고 다 돌아가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사실 말하지 못한 건 그래도 내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듣지 못한 말은 그 상상의 여지로 이게 평생 들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죄책감이나 이런 거로 저 사람이 나를 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원망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물음표로 계속 살아남는데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영화에서 큰 화두인 것 같고 근데 결국 듣지 못했던 말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관객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가오쿠가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전에 그 특히 바람 폈던 남자 배우가 한 그 장독백이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엔 이 상황이나 이걸 직시하는 게 중요한데 피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사실 그 내용은 우리도 모르고 근데 그거 자체는 중요하진 않은데 아마 진솔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얘기를 그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가오쿠한테는 안 했는데 이 남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벌어지는 그 남자 집 방에 몰래 들어가는 어떤 여자 이야기도 근데 사실 그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토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종의 신호죠. 네,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날 알아줘 이거잖아요. 네 방에 내가 그 뭐 숨겨놨어. 날 알아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그 남자는 계속 모른 척 아니고 진짜 아무 반응이 없고 무덤덤하고. 아무 반응이 없고 심지어 경찰 신고도 했는데도 누가 집에 들어왔다는 흔적이 발견됐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보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천일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뭐냐면은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끝이 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남자 바람핀 애는 끝까지 들어요. 왜냐 얘는 끝나도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보통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이 관계를 개선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안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남자가 후자로 보는 거예요. 그 성관계점을 보고 나왔던 이유도 내가 이거를 보고 얘기하는 순간 우린 끝나. 그렇죠. 우리 와이프의 대화가 스토리가 끝나면 난 끝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끝을 안 내고 계속 버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결국은- 근데 사실 우선 안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씩 들고 천일야와랑 관련이 있어요. 원작 아 그래요? 소설이고 이게 단편 여러 개 중에 세라자드라고 천일야의 화자인 여자가 그 단편에서 따온 게 잠자리에서 이야기 들려주는 부분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세라자드. 그러니까 그 안 죽으려고 천일동안 그 얘기를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약간 핀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세레자드의 얘기는 듣는 사람이 끝을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사람이 끝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궁금할 때 끝을 내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라서 조금 그 화술은 다른데 약간 영화를 저는 우선 내가 재밌게 본 이유는 정확하게 체육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좋게 보는 사람 중에 체육에 약간 팬인 사람은 조금 더 플러스한 3점,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5,000원 더 줄 수 있는 가치가 되게 큰. 야, 나 체육 아는데. 야, 왜냐면 체육 우월주의가 좀 있어. 왜냐면 우선은 뭐 연극 자체도 마이너고 연극에서도 뭐 섹스피어도 있지만 러시아 안톤체프 대문호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 섹스피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도 수업 시간에 듣잖아요. 뭐 많이 영화로도 보고. 근데 체육은 러시아 문화가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마이너하고 좀 더 엘리트 문학 같은 느낌을 좀 더 이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접할 기회가 좀 적어요. 네. 조금 매니악한 의미가 있어. 똑같은 의미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덤이 막 생기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전 체육 때문에 우선 이 영화를 좋아했고 체육 공연도 몇 개를 했었던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선 이 영화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집에 있는 내용들을 짜집기 한 거고 단편 소설집은 여자 없는 남자들입니다. AKA 안 감독. 그리고 그 여자 없는 남자들이란 작품에 수록된 게 한 8, 9편쯤 되는데 제가 옛날에 사놓고 영화 보고 사놓고 계속 안 보다가 이번에 원래 방송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고 이게 공론화보다는 혼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근데 나만 좋아하고 싶었죠. 근데 너무 다들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책도 샀는데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안 읽다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드라이브 마이카 동명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엔 그냥 아내를 잃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잤던 어떤 중년 남자랑 만나면서 그러니까 우선은 그 운전수랑 만나서 그 기본적인 큰 틀은 드라이브 마이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술 마시면서 아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건 거기서 따왔고 그리고 다른 단편에 자기 집을 좀 관리해주는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약간 관계를 계속 맺는데 그 여자가 신기하게 관계를 맺고 나면 항상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게 영화에 나온 이야기랑 같은 내용이고 거기에서 이제 칠성장어였다. 우리는 어렸을 때 검색해보잖아요. 동영상으로 칠성장어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자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꼭 그 천일야와 같아서 그 여자에게 지어준 별명이 세라자드라고 해서 세라자드라는 단편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불륜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혼도 안 하고 별거에서 혼자 바를 운영하고 사는 어떤 남자, 기노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그냥 그러고 잘 사는 것처럼 사는데 나중에 뭐 좀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당신이 지금 집을 떠나서 혼자서 살지 않으면 당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누가 점쟁이 같은 사람이 와서 혼자 계속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그러다가 모텔 같은 데서 혼자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느껴야 되는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를 직시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나는 지금껏 상처받아야 할 때 충분히 상처받아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다라고 그 대사는 그 단편에 한 줄만 나오고 이렇게 한 4-5개 단편집에 있는 단편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만든 게 드라이브 마이 카고 그래서 아까 말한 40분쯤에 대본이 대사 나오잖아요. 그 전에 진행되는 건 보면 약간 탐미스럽고 선정적이고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 정확하게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이에요. 예, 섹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몰라? 모르는 척하는 거게 순진한 척이. 순진해요. 하여튼 무라카미 하루키로 대체되는 그 성관계나 막 유의 같은 거를 되게 탐미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식으로 담아놨고 그 뒷이야기는 정확하게 체홉의 이야기 서사랑 닮아있어요. 체홉의 특히 엉클 바냐는
이게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구하는데 제대로 얻지는 못하고 이미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성실감에 빠져있고 무기력한 사람들, 특히 반야로 대체되는 사람들이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옆에 소냐나 누가 와서 그래도 우린 살아야 돼, 우리는 일을 해야 되라고 영화상의 유나상이 마지막 엔딩에서 들려주는 그 독백 대사나 이런 걸 대체되는 체험에 나와 있는 목적이나 어떤 걸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전반적인 걸로 이렇게 더 씌워지고 체험의 반야 아저씨를 만드는 스토리로 그리고 영화의 엔딩도 뭐 뒤에 에필로그가 붙긴 하지만 연극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로 시작해서 안톤 체호브로 끝내는 느낌의 작품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일본과 러시아의 어떤 매니아적인 어떤 문학적인 거를 하나로 담아낸 것도 신기하고 영화가 그거를 저는 제가 보기엔 유려하게 잘 묶어냈다라는 게 되게 좀 높은 가치. 실질적으로 하루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인이 있죠. 네네네네. 하고 상실의 시대도 만들었었는데 은유적인 표현도 망했죠. 너무 많고 그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영화 자체적으로 녹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번 보면서 정말 저도 하루키 작품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정서 같은 거 좀 느낀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 감독님이 얘기하는 반야 아저씨나 또 앞에서 보여주는 하루키의 어떤 그런 느낌도 그런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사실 미사키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 히로시마 연극제를 위해서 2년 뒤에 아내가 죽은 지 2년 뒤에 연출가로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선뜻 차를 맡겨야 된다는 어떤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보면 차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고 사실 차가 있으면 남한테 차를 맡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차하고 와이프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자 차에 비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라서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운전을 이제 요즘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웬만하면 운전하거든요. 절대 안 맡겨요 차를.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또 여기서 대단하다고 감독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영화에서 차는 아내예요. 완전 그럴 수 직유로. 퀴즈야 뭐야? 맞아.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하네. 우리가 왜냐면 대단한 같이 계시네. 이 차에서는 이 차라는 존재 자기가 진짜 존재하고 의지하는 존재고 심지어는 이게 직관적으로 이 차는 경관한 공간이고 차 안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그런 것도 그렇고 차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의지할 수가 있고 차를 갖고 가면서 녹음한 대본 상대방의 대사만 녹음한 걸 들려주잖아요. 그게 또 공교롭게 아내 목소리로 원작에는 없는 설정인데 이 차 안에서 아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집에 갔을 때도 아내에게 의지하고 이거 완전 아내 그 죽은 아내랑 동일시되는 존재로 상징이나 은유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본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미사키가 얘기하잖아요. 야 생각 좀 할 수 있는 때 어디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이 차에서 하시라고. 생각하기 제일 좋은 공간이 어딘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이 차.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그 각본 연출이 좋았다는 게 뭐냐면은 남자 주인공 이름이 집 가짜의 가짜예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은 소리 음자예요. 신성한 소리. 근데 그 남자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상황을 더 이상 망가뜨리기 싫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남자가 아내를 잃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거 등장인물 중에 그 인물이 수화를 해요. 소리가 없거든. 근데 이 남자가 연출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만 대달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흥미로운 지점. 그거는 처음에 그 고도를 기다리면도 그렇고 이 또 작가 이 감독 아니 주인공 배우이자 작가의 연출론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난 내가 한 번 더 놀랐던 게 와 내 편견에 놀랐던 게 수어를 하잖아요. 맞아. 저것도 말인데 왜 난 정말 말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워낙에 좋은 일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저쪽 그 상도동 쪽이가 있는 농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난타를 가르쳤는데 얘네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간단한 수화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냥 수화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흥미롭게 느끼는 게 첫 번째 걔들의 말에도 욕이 있어요. 근데 걔들의 말에 욕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단어가 병신이란 말이에요. 걔네 욕에는 병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두 번째,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얘네끼리 청소년이잖아. 수화로 계속 떠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다가 더럽게 시끄럽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용 좀 하라고. 근데
소리가 안 나잖아. 근데 내가 그걸 어느 순간 언어로 인지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 괜찮은 연출법인데 거기에 수어까지 더했어? 이건 진짜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그 소리를 잃은 거를 그거를 표현을 해내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대사도 결국 그 여자가 남자 뒤에서 수어로 표현해내잖아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또 감정을 다 배제시켜버려. 이거 옛날에 있던 연습 방식이에요. 지금도 해요. 아, 지금도 해요? 드라이 리딩은 무조건 해요. 초반 때. 최근에 제가 접한 팀들은 드라이 리딩 잘 안 하고 바로 넘어가서 이거 하면은 이게 더 빨리 와닿거든요. 완전히 감정 배제하고 읽으면 그래서 그 과정을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안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연출 방식, 구현하는 방식과 각본 자체가 너무 저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진짜 좋은 영화야. 진짜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좀 헷갈렸는데 그게 부산에 와서 마트에서 장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모 저모로 봤을 때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데 아깝지는 않았어요. 단 그 속도감이 중간에 덜컹거리는 순간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 여자애랑 그 여자애가 태어난 데 곳을 가잖아요. 갈 때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대사도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맞아. 원래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 제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아무것도 없지.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치고 뒤에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길래 그래 거봐 다 바뀌잖아. 그래도 시작은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거 좋다. 너무 좋다. 괜찮은 영화다. 연출력법도 좋고 심지어 각본상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다. 단 나랑 결이 좀 안 맞는다. 제가 보기에는 뭐 작품, 감독, 각본 뭐 이 정도 후보면 각본이 가장 유력한 거. 네, 너무 잘 근데 저는 짜고. 감독상까지도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우선은 그 뭐냐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게 한 방에 뭘 요약해서 얘기하기 힘든 게 저는 좋게 본 건데 3시간 안에 너무 다양한 이야기랑 다양한 소재랑 그리고 사실 인물 중에 메인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너무 다양한 얘기, 연극 만드는 것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들이 난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본 것 같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에 포커스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이 영화 보기 좋았고 그러면 이 감독님 얘기했던 이제 차가 아내를 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가옥 본인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차가 아까 뭐 안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그 핸들도 네. 반대고 그리고 뒷좌석 이 문도 없잖아요. 3도어요. 그리고 맞아요. 가옥도 약간 그런 인물이잖아요. 좀 답답한 인물.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옥가 처음에 미사키한테 운전대 넘길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운전을 잘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미사키랑 이 둘은 닮아있는 인물인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맡길 수 있었던 거고 아내는 차 안에서 계속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초반까지만 계속 보더라도 조수석이 항상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혹시 아내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극적으로 어느 순간 아내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나서는 담배를 같이 피게 되죠. 그때는 조수석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맞아요. 안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홋카이도로 그 둘이 떠날 때 사실 넘어오면서 그때 드디어 현실적으로 아내의 그늘에서 약간 벗어나고 그 원인을 찾으러 홋카이도로 가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런타임도 길지만 상황을 묘사하는 게 꼭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컷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소수.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데 날것 하나하나를 계속 찍으면서 보여주는 맞아요. 느낌. 특히 저는 그 여행 장면이 그랬거든요. 홋카이도까지 가는데 무지하게 길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뭐냐면 되게 고통에서부터 멀리 도망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는 길이 내 아픔을 내 스스로 들춰내는 길이 그만큼 먼 길이다 힘들고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돌아갔을 때 미사키하고 이제 다시 포옹하고 이런 장면에서 그게 그런 시퀀스 때문에 그게 더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극 중에서 가오쿠가 바니 아저씨를 중간에 공연하다 실패하잖아요. 예.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것들 체업은 자꾸 내 경험을 끌어내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연기하기 너무 힘들어라는 아주 네. 배우로서 절대 멋진 대사를 맞아요. 그거는 좀 근지러웠어요. 체업은 그리고 결국엔 그 아내 외도남하고 결국은 그 이야기 아내의 외도남에게 그 아내의
이야기를 결국 듣게 되고 그 여행을 다녀온 뒤에 체육 공연을 다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네, 가서 털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대에서 이건 재밌는 게 정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스스로 털었다기보단 미사키를 통해서 틀은 거고 그렇죠. 미사키와 이 공연하고 제가 보기엔 극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소해주는 가장 큰 키는 윤하상이에요. 윤하상의 집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서 나눈 대화들과 이런 거 사실 미사키라는 그와 주인공 가오코의 사이에 항상 일단 간격이 있었고 이 사람을 신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열지 못하다가 윤하상 집에 가서 윤하상의 그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또 그때부터 미사키가 처음으로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윤하상을 보고 미사키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키우는 개나 이 상황 그 대화의 매력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맺히는 말이 혹시 내가 공연 연습 보러 가면 안 되냐 하고 윤하상이 쏘냐 아니냐 그리고 대본도 읽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공연을 보고 엔딩에 대해서는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미사키를 변하게 만든 근본 시작은 윤하상이고 엔딩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울고 그러지만 뒤에 있는 윤하상의 대사로 엔딩 점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미사키의 시선을 바라보고 미사키라는 사람을 완전 바꾸게 해준 건 윤하상이고 그리고 미사키가 바뀜으로써 영향을 받은 게 가오쿠.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 아내를 정리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미사키와 가오쿠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어서 옆에 같이 가고 거기서 차에서 그 담배 피고 하면서 저는 차에서 담배 피는 순간이 아내에 대해서 조금 털어내는 그러니까 차를 아내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공유하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건 공교롭게 미사키의 나이가 24살이고 맞아요. 죽은 딸이 자랐으면 그 나이였다는 그거는 그래서 사실 이게 대안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실제 피가 안 섞였지만 관계가 이미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은 실제 요즘엔 그런 걸 그냥 가족이라고 부르는 옛날 어떤 가족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안 부녀의 관계고 마지막으로 미사키가 눈 위에서 자기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거기서 또 담배를 얘기하네요. 담배 놓으면서 엄마를 완전히 보내주고 둘이 끌어안고 나서 내가 보기엔 이게 죽은 딸과의 관계의 개선이면서 아내에 대한 음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다시 연극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좀 얘기하면 아까 체육 대사가 그 저는 뭐 약간 오글오글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체육 대본이 대단하다는 표현보다는 이 사람은 연극을 할 때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연극을 하던 사람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게 대단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자꾸 나오니까 그만큼 고슴도치처럼 겁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되게 부족한 게 많았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지어 자기가 연출하는 작품도 언어가 달라도 된다는 건 결국에 정서와 어떤 관계성으로 공연이 가능하다는 거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정서를 하나도 안 보여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 그거 되게 모순적인 부조리하다고 사람이잖아요.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게 되게 부조리하다고. 그래서 그 중국 대만 출신 여자가 물어보잖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안 그러냐고 연습할 때. 그렇게 했죠. 연극 연습 과정은 네.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 특히 그 중국 친구가 이거 감정 넣고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줘야 우리가 왜 드라이 건조하게 리딩을 해야 되냐 하니까 그래야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보니까 감독이 우리 잘하는 걸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지 또 배우는. 근데 재밌는 연출 어렸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연극을 아까 이 감독님 얘기하신 연극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미사키하고 그 과정 속에 사실 다카츠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남자예요? 네. 잘생긴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 그 애를 캐스팅하는 과정도 사실 좀 웃겼고. 맞아요. 어떤 면에서 호기심이잖아요. 네, 호기심이기도 하고 난 개인적으로 그냥 곤란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처음에 뽑은 건 호기심인 것 같고 배역을 그 반열을 준 건 너 해봐라. 네. 분명히 너 이거 못한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다카츠키가 그날 밤 그 차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카츠키의 역할이 마치 버튼처럼 그리고 사실 영화적으로 그 장면이 누군가에게 제일 불편한 장면이에요. 한 거의 10분, 체감상 10분 정도 되는 걸 배우 한 명이 표정 계속 감정 넣으면서 눈도 잘 안 깜빡하면서 톡백으로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을 되게 멀어지게 만드는 연출인데 그래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역할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지어 영화가 그 전까지 걔가 좀 잘생겼지만 연기 대충하고 좀 연기 못하는 배우의 느낌? 이제 설렁설렁하고 여자 맞고 오시는 한량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스킨십은 잘하더라고. 거기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첫 독백을 그 둘이 사귀었어. 말만 통하는데 사귀었어. 그러니까 고민 들어준대. 근데 나도 작품하면서 딴 얘기인데 네. 꼭 연애하는 애들 되게 싫어해. 못해서? 네가? 그러니까 여자 없는 남자 둘. 너랑 나야. 걸렸어 너. 철컹철컹. 근데 요 보면 그 친구를 되게 좀 못하고 진짜로 연기는 좀 못하고 겉멋들이는 연예인 같은 이미지로 실제 사고 친 것도 뭐 그런 거였고 그런 이미지였던 애가 그 장면에서 갑자기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구조가 잘 맞는 게 그 다음에 그 잠깐 데려가서 죽인 거잖아요. 직접 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정서가 쌓인 상태에서 대사를 썼다는 게 설명이 되니까. 이유들이 작게 다 되게 합당한 이유들이 있고 장면들이 연결이 굉장히 절묘하게 돼 있어서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작품상 그러니까 각색상 확실하다고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디테일한 설정들은 감독이 다 넣은 거예요. 그 작가를 죽이거나 뭐 이런 거 없고 여러 가지 단편을 이렇게 하나로 엮은 건 이게 옴니버스식은 많이 있지만 뭐 채울 것도 청원 곰 뭐 그리고 그 굿닥터 이런 것도 봐도 옴니버스를 채용하지 하나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내는데 유리하게 하는 거는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렇게 딱 보고 좋습니다. 결론은 좋은 작품이네요. 네, 하고 엔딩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낀 건 저는 이제 극장에서 2번을 봤는데 처음에 한번 그냥 가옥부 입장으로 보고 두 번째 보니까 영화의 주인공은 윤하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기보단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로 따지면 히스레저 같은 가장 중요한 캐릭터고 이 사람의 때문에 세계들이 변하는 그래서 미사키 입장으로 볼 땐 윤하상을 보고 그 자기가 그 사람도 그 가오쿠보다 더 갇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마음을 열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어떤 빌미나 그 첫 어떤 단추를 찾은 힌트가 윤하상의 그 처음에 살고 무용을 했던 고향,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을까에 대한 것과 내가 얘기 나누는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차라는 공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공간이지만 편안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 그래서 빨간색 샤브랑 윤하상으로 대체되는 건 부산과 실제로 왜 그 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윤하상이 키웠던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개예요? 제가 오늘 그래요?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그 첫 번째 개는 리트리버인데 맞아요. 뒤에는 약간 우리나라 개 같은 그러면 시골로 잡으셔. 그럼 제 해석을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게 나도 윤하상처럼 살면 희망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려진 삶을 다시 개척하는 거. 그리고 사실 시작 지점이 부산이라는. 엔딩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분해서 누구 꿈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은 정말 감독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다분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난 그걸 놨어. 네. 해석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사실은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원래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생각보다 많이 교차해가지고 같이 만든 작품인데 원래 하마구치를 쓰고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찍을 땐 원래 소설에서는 뭐 어떤 공간이 있는데 히로시마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부산인가에서 아예 진행되는 그러니까 연극제가 히로시마가 아니고 부산 연극제 같은 거에 초청된 걸로 해서 한국에서 올로케를 찍으려고 했었어요. 계획을 다 해놓고. 그리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그때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심해져가지고 여러모로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배경을 일본으로 바꾸고 대신에 처음에 기획했던 아이디어나 한국인들 캐스팅은 다시 데려가서 찍고 그리고 또 같은 또 약간 변수로 놀라운 건 여자 주인공 미사키는 오디션에서 딱 보자마자 감독이 이 사람 미사키라고 얘기를 하고 캐스팅이 된 다음에 운전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찍은 거라 제가 보기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찍게 된 부산에서 최소한하게 찍은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식으로 재해석되거나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이것도 뭐 있겠네. 대단한 예산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그분이 합니다. 심은경 씨랑 같은 소속사에서 한국어 할 때 도움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은경 씨한테.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그 박유림 씨, 아, 이 우리 여자, 윤하상. 너무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섹시하고 매력 있는 배우 처음 봤어요. 영화 보는데 첫 등장해서 연기하기 전에 모습은 그냥 그랬다가 수어를 하기 시작하고 영화에서 딱 등장하는데 진짜 이 표현밖에 안 돼요. 되게 섹시하고 매력 있다는 느낌이. 볼메다 확실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배우가 있나 싶을 때. 왜냐면은 배역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존재 자체가 그니까 뭐라고 할까 송곳으로 이렇게 딱 찌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팍 인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테이블에서 송곳 찔렀어. 송곳 같은. 아니 작작 좀 보라고. 저랑 친한 후배의 학교 선배라고 그러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예뻤다고. 아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영화 보고 외모 평가하고 있고. 아니 외모 평가가 아니고 역할로서. 인스타 친구 했죠? 팔로우 했어요. 저는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네. 이게 어쨌든 제가 뭐 사인도 있어, 그러니까 사인도. 내변명을 하자면은 진짜 이게 이쁘시네요 이게 아니라 그런 가끔 존재감이 빛나는 배우들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솔직히 킹메이커에서도 그 여자분 그 성모사무소에 있는 여자분 있잖아요. 네. 저분이 샀어요. 네, 뭐냐면은 그 배역 자체가 전혀 비중이 없는 배역인데 영화를 지금 기억해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텍스트상으로 봤을 때는 영화가 100이라면은 저거는 3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났더니 10이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면은 난 궁금한 게 이건 연출력일까 배우의 영향일까 생각했는데 난 배우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엔 일상보다 약간 포토제닉한 스타일인 것 같고 스크린 안에서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분이 옛날에 그 반야도 했었더라고요, 다행히. 자기가 반야로 오디션 보고 경험도 있고 이 배우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환경과 운과 이런 것들이 참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요. 드라마에 단역 조금 나왔었고 그 72초 TV에 두 여자에서 이제 거기에서 잠깐 나오셨었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무슨 작품을 할지 모르겠고 이제 그게 이분에 대한 뭐 배우로서의 이런 건 더 볼 텐데 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영화 하나 찍은 것만으로도 저는 이분은 이게 인생작이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렇네요. 너무 이거 숭고한 너무 좋았어요. 한국 지금 배우들. 이걸로 이제 오스카도 가시고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신데렐라맨이라고 우먼이라고 해야 되나? 신데렐라 우먼이다라고 실제로 그냥 신데렐라다. 어디 신십니까? 네. 네, 실제로 감독이 그 배우들한테 리딩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업한대요. 그 작업 스타일이 그대로 영화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되게 흥미롭고, 저는 사실 가오쿠 맡았던 역할 시리즈만 뭐 네. 기사 이론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노의 근데 사실 영화는 그렇게 대표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모즈라는 영화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해외에 알려진 영화에는 그렇게 익숙한 영화는 별로 없고, 근데 영화 작업 되게 많이 하셨고.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절제하는 연기, 절제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약간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 리메이크를 해외에서 하면 레즐리 켈슨이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왠지 그 공허한 이상하게 그분은 뭘 갖다 대입시켜도 잘 어울려. 무서워요. 좋습니다. 사냥. 자, 그러면 드디어 가볼까요? 가볼까요? 드디어 한번 가보시지요. 찾아봤는데 여성 뮤지션이시고요. 에이코 이시바시 욕 아닙니다. 네, 에이코 이시바시고요. 에이코 한자로 석교 영자씨입니다. 예. 무심하시니까. 사람들 자꾸 두들겼겠네. 네. 그래서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시고요. 같이 작업하는 짐 오르크라는 분이 믹싱 엔지니어가 계신가 봐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개인 작업 위주로 많이 활동하시고 영화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필모를 따져봤더니 나츠미의 반딧불이라고 2016년 작품이 있고 The Ivy Knows Tricks라고 2016년 그다음에 불멸의 칼, 귀멸의 칼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작품 정도 하고 이번에 드라마를 했는데 이 OST가 발매되고 나서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인상적인 트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찾아봤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테마곡을 만들었는데 영화에서 들을 때 몰랐는데 영화를 제외하고 들으니까 음악이 굉장히 요란해요. 생각보다 음악이 되게 요란하더라고요. 뭐 타악 좀 돼가지고 되게 요란하게 만들어. 의외네요. 의외였어. 저는 영화 볼 때 전혀 못 느꼈는데 근데 그럴싸하게 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다음에 어떤 영화 음악을 할까가 궁금해지긴 하는 게 그게 좀 놀라웠어요. 요란하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소리가?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에 OST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음악은 네. 처음에 그 오프닝 크레딧하고 이렇게 계속 그 히로시마 갈 때 나오는 음악이 약간 전형적인 일본 유해지 음악 느낌 나는데 그거 볼 때 그냥 저 혼자는 그 바카사탕 철도 이렇게 가면서 나오는 음악 있거든요. 바카사탕도 일본 분이 음악이었어요. 그거 그냥 또 생각이 나면서 약간 저희 좀 옛날 그 일본 유해지 느낌 좀 나가지고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작품에 매진하는 스타일이시라기보다 자기 개인 작업하시는 분이었고 아마 뭐 감독이랑 뭐 결이 맞아서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OST 한번 들어보시면은 요란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DDR은 여기까지 이미 다람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적정한 관람료가 얼마 정도 될지 물어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앙팡팬이 얼마? 네, 저는 16,000원. 오, 4,000원 어디다 쓰려고? 팝콘. 팝콘 집에 가져가야죠. 근데 저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더 주고 싶었는데 이제 대중적인 영화들을 선호하시거나 혹시 좀 또 런닝타임이 무려 3시간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방광이 아파요. 네, 더 배트맨보다 더 길어요. 더 배트맨보다 더 길고 오히려 더 배트맨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지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16,000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3시간이면 휴게소 한번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네. 자, 한 감독님은 얼마? 만 원이요? 10,000원이요? 네, 좋습니다. 저는 2만 원을 맥시멈 봤을 때 이 영화는 10,000원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딱 좋게 보고 나오시겠다 하는 정도면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내님 얼마? 저는 15,000원이요. 오, 왜죠? 일단 평일에 보기엔 피곤할 것 같고요. 길어서 주말 요금이 14,000원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 익숙한 3시간이니까 예. 좀 편한 좌석에 관을 가야 돼요. 리클라이너 있는 거 리클라이너관입니다. 잠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죠. 요즘에 뭐 찜질방도 잘 못 가는데 15,000원으로. 좋습니다. 일방으로. 저는 무조건 2만 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년 개봉인데 작년 안 보고 올해 봤는데 사실 작년에 봤으면 무조건 이게 올해 영화였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뉴오더를 봤었고 드라이브 마이 카를 못 봐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요 영화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의 좀 잔잔한 느낌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익숙함 하나 옛날 뭐 철도원 정도는 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뭐 안경 뭐 이런 영화들 일본 그런 거 본 사람 조제 호랑이 뭐 이런 거 정도는 봐서 익숙함이 있는 분 하고 체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 이런 어떤 정서나 자기 교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 같다고 이걸 좋게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뭐 취향 저격인데 어떤 뭐 내면을 따라가는 천천히 슬로우 무비로서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2만 원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슬로우 무비보다는 안 느려요. 예. 네, 왜냐면 특파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저는 이미 올해 영화예요. 제 인생 영화에서도 10편 안에 들어가고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영화 하기 전에 저희가 그걸 안 했네요. 1인분 네. 두 번째 저희가 또 주제로 영화를 올렸었죠. 이거 맨 끝에 얘기를 하네. 두 번째 영화는 앙팡팬님이 우리가 우울할 때 보면 빵 터지는 영화 네. 뭐 이런 영화였었습니다. 기분 전환용. 네. 그런 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영화로 앙팡팬님은 돈 룩업 저희들이 다뤘었죠. 작년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스콧 필그림 대 월드 스콧 필그림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앙팡팬님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젠장. 지인을 많이 이해가 안 가. 잘못
장사. 있습니다. 전 제목 장사 안 할 거예요. 계속 중요한 건 이번엔 어떤 영화로 1인분을 할까요? 안 감독님 주제 던져주시죠. 요즘엔 영화를 극장에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를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초집중하지 않고 봐도 되는 영화가 아닐까? 가사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빨래 개거나 설거지, 설거지하거나, 청소, 아내와 싸우거나 반려동. 사실 뭐 육아도 거기 들어가기도 하죠. 아우 큰 의미에서. 가장 큰 가사 중 하나죠. 전 그게 없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걔한테 밥을 준다거나 이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가사하면서 볼만한 영화를 앙팡팬님과 제가 한 편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노예님이 또 저번 주에도 오긴 했지만 저번 주에 이제 영화 안 보고 참여했었고 이번엔 그래도 영화를 보고 참여했었으니까 오늘 좀 어땠는지 다음에 올 가치가 있을까? 다음에 시간 되면 만나서 코로나 들어오고 걸리면. 다시 근데 시간 없다. 오기 싫으면 확진인 거죠? 어. 오케이 1년에 한 3번 확진되겠네요. 저 일본 가요 이러면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전노예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다양한 음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만든 음성 나오셨다고. 정말 음성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향도 충북 음성?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성의가 음성.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어수선하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화는 제가 정해지면 또 공개하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 잘 자요? 내 건데. 2명은 적었다.